원천징수 의무자가 소득을 지급할 때 국세청에 일정 금액을 미리 징수하고 납부하고 근로자 및 소득자에게 소득을 지급합니다. 이때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는 본인에게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지, 소득의 종류는 무엇인지, 얼마를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언제 원천징수해야 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을 판단하여 소득을 지급하고, 소득자는 소득의 종류가 무엇인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지, 얼마의 기납부세액을 공제해야 하는지를 검토하여 근로자나 소득자는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 시 원천징수 의무자가 대신 납부한 세금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1년간의 소득에 대한 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원천징수란 소득자가 자신의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아니하고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 즉 국가, 법인, 개인사업자, 비사업자 포함 원천징수 의무자가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원천징수 의무자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의하여 매월 원천세를 신고 납부하고 소득을 지급한 증빙을 법정 양식인 지급명세서를 통하여 세무서에 제출하면 그 지급명세서를 통하여 각 개인의 소득을 파악할 수 있어 이를 활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자료와 근로장려금 지급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원천징수에 대한 일정은 전월에 지급한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대하여 매월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신고 납부 절차를 이행하며 각종 지급명세서를 2월 말 또는 3월 10일까지 제출하고 이를 토대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개인은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이행하는 것으로 과세기간 1년 동안의 납세 의무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 의무자는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 법인에게 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 소득 또는 수익금액을 지급하는 개인이나 법인이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4인 간 금전 거래 시에는 이자소득 원천징수, 경품 담천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이 되며 뇌물과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원천징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원천징수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하여 과세소득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원천징수 제도 특성상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많은 납세 협력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 납부한 때에는 그 징수해야 할 세액에 원천징수 불성실 가산세를 더하여 징수하도록 가산세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개인, 법인인지 여부에 따라 적용하는 세법이 달라지는데 거주자나 비거주자인 개인일 경우에는 소득세법을 적용하고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사업, 근로, 기타, 인적용역 등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자가 납부하는 세목이 근로소득세,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 사업소득세, 기타소득세 등으로 세목이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지급받는 자가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의무자가 법인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농어촌 특별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는 농어촌 특별세를 징수하여 신고 납부하며 소득 또는 법인세액의 10%를 징수하여 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세율은 매월 간이세액표에 징수하는 근로소득의 경우 월급여, 기본공제 대상자 수에 따른 간이세액표에 따라 매월 원천징수를 하고 연말정산 시 6에서 42%의
초과 누진 세율이 적용하여 세율을 산정하게 됩니다. 또한 일용근로소득 6%, 사업소득 3%, 기타 소득은 20%의 세율로 원천징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득을 지급하더라도 모든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며 10만 원 이하 식대 등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며 과세 최저한에 해당하는 기타 소득 금액 5만 원 이하 원천징수 대상 소득으로 발생 후 지급되지 아니함으로써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그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또한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으나 해당 소득자가 그 소득 금액을 이미 종합소득 또는 법인세 과세 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여 원천징수할 필요가 없는 경우와 과세관청에서 소득세 등을 부가징수한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원천징수에 있어서 원천징수할 세액이 1,000원 미만인 때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거주자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이 1,000원 미만이더라도 원천징수를 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시기는 원칙적으로 원천징수 의무자가 원천징수 대상 소득금액 또는 수익금액을 지급하는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다만 일정 시점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원천징수 시기 특례가 적용되어 특례 적용 시기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여기서 원천징수 시기 특례 규정은 그 지급을 의지하여 연말정산 등을 위한 당해 과세 기간에 수익금액을 확정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을 지급해야 할 원천징수 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근로소득을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근로소득을 12월 30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12월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 이행 시기가 소득세법상 2월 말에 급여를 지급할 때 이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1년간의 수익금액을 확정하여 연말정산을 이행하여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기 위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임금체불로 근로자에게 19년 10월에서 12월 급여를 연말정산할 때까지 지급하지 못한 경우 10월, 11월 급여는 귀속연호를 각각 10월과 11월로 기재하고 10월과 11월로 하여 12월 30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두 장의 원천징수 이행 신고서로 1월 10일 원천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12월 급여는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며 귀속연월은 2019년 12월로 하여 지급연월은 2020년 2월에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결국 귀속연별로 10월, 11월, 12월 세 장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 납부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처럼 원천징수 의무자는 소득자가 소득금액, 원천징수 세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소득자에게 원천징수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계속근무자는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중도퇴직자는 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 지급일 다음 달 말일까지 중도퇴직자에게 원천징수 영수증을 교부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원천징수 관련 가산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천징수 의무자가 매월분 급여에 대한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세액을 과소납부한 경우와 연말정산 시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과세관청이 미납세액에 대하여 고지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10% 한도 내에서 미납세액의 3%와 무납부세액에 대하여 이를 만분의 2.5를 적용하여 계산한 가산세를 포함하여 고지서를 발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2020년 1월 1일 이후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납부 불성실 가산세와 기존의 중가상금 제도가 통합되면서 기존에는 매월 1.2%의 중가상금이 적용되는 반면 본세에 대하여 이를 만분의 2.5율로 계산하여 미납세액의 50%를 한도로 원천징수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는 그 지급 내역과 징수세액을 기재하여 신고하는 것으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납부만 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고 반대로 신고만 하고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납부에 대한 가산세가 적용이 되며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없는 원천징수의 특성상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다른 세목의 신고 불성실 가산세 역할을 병행하도록 가산세 계산 시 과소, 무납부 세액의 3%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원천징수 납부 가산세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의 경우 가산세가 면제되나 소득세법 제128조의 2 원천징수 납부 불성실 가산세 특례에 따라 국가 등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 국가 등은 원천징수 납부 불성실 가산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근로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연말정산 과다공제에 대하여 근로자가 수정신고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이 되고 원천징수 의무자에게도 원천징수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이 되나 원천징수 의무자가 수정신고하는 경우 근로자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실무적으로 국가기관 등이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제출 시 자주 범하는 오류 유형에 대하여 국가기관 등이 알아야 할 유의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에 대해 본부에서 일괄하여 납부하는 경우 지부 등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을 포함하여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귀속 연월이 다른 소득을 같은 월에 함께 지급하여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는 경우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를 귀속 연월별로 각각 별지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0년 4월 급여와 5월 급여를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 4월 급여는 귀속연월을 2020년 4월로 기재하여 지급어로 다음 달인 6월 10일까지 신고 납부를 이행하여야 하며 5월 급여에 대하여는 귀속연월을 2020년 5월로 기재하여 지급월의 다음 달인 6월 10일까지 신고 납부를 이행해야 하므로 2장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제출 없이 원천징수 세액만 납부하는 경우 중도 퇴사자에 대한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 누락 사례, 계약직 근로자의 지급명세서 제출 누락 사례, 퇴직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 누락 사례가 발생하는 등 오류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천징수 이행 신고서에 기재된 인원, 지급액과 지급명세서상의 금액 등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원천징수 이행 후 지급명세서 제출이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1장 원천징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2장 원천세 신고 납부 및 납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천세 신고 납부 절차는 원천징수 이행상 신고서를 작성하여 홈택스 또는 우편으로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하고 원천징수 세액을 납부서에 기재하여 금융회사에 납부하는 것으로 신고 및 납부 절차를 이행합니다. 월별 신고서 작성 방법은 1번 신고 구분에 매월분 신고서는 매월에, 수정신고서는 수정에 체크를 하고 소득 발생 연월과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한 월을 귀속연월과 지급연월에 기재합니다. 5번 총 지급액 작성은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 비과세 및 과세 미달을 포함한 총 지급액을 기재하여 지급명세서상의 금액과 일치하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그럼 매월 신고서 작성 예시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6월 급여를 7월에 지급하는 경우 매월 신고서는 1번 란 신고 구분에 매월을 체크하며 매월분 신고서에 연말정산분이 포함된 경우 매월과 연말 두 곳 모두를 체크하여야 하며 환급 신청하려는 경우 환급 신청을 체크하시고 여기서 지정법인 국가기관 등은 인정상여 등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소득처분에 표시할 수 없습니다. 또한 5월 급여, 6월 급여를 6월 말에 한꺼번에 지급한 경우 2장의 원천징수 이행상 신고서를 작성하며 반기별 납부자는 귀속연월에 반기 개시월, 지급연월에 반기 종료월을 기재합니다. 예를 들어 2020년 상반기 반기별 납부자는 귀속연월은 2020년 1월, 지급연월은 2020년 6월을 기재합니다. 퇴직, 기타, 연금소득의 연금계좌란은 연금계좌에서 지급된 것을 기재하는 것으로 금융회사만 작성하고 국가기관 등은 해당 란에 작성하지 않으며 총 지급액에는 비과세 및 과세 미달을 포함하여 기재합니다. 여기서 지급명세서 작성 대상에 포함되는 비과세 학자금 등은 총 지급액에 포함하여 기재하고 일직료, 숙직료 등 지급명세서 작성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은 총 지급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당월분 간이세액표에 의한 징수세액 45만 원과 연말정산 결과 환급세액 100만 원을 합하여 근로소득세 55만 원 환급이 발생한 경우 하단에 일반환급란에 기재하고 당월에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당월 조정 환급세액에 포함하여 당월 납부할 세액과 상계 처리하여 이행상황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맨 하단에 총 합계란 A99란에는 마이너스 표시된 세액은 표시하지 않고 6에서 8 소득세란에 플러스 합계액인 702만 4천 원을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이자, 배당, 법인 원천, 저축 해지 추징세액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부표를 작성하여야 하며 국세청에 환급 신청하는 세액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 세액 환급 신청서 부표 및 기납부 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다음은 원천징수 세액 선택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일시적인 세부담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천징수 세액을 선택할 수 있으며 근로자 본인의 연간 세부담 수준에 맞게 원천징수 세액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80%, 100%, 120% 중 한 가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원천징수 세액을 조정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소득세 원천징수 세액 조정 신청서 또는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에 원천징수 세액의 비율을 선택하여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근로자 개인의 추가 납부할 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월에서 4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3회에 걸쳐 나누어 원천징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추가 납부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는 2월 급여 지급 시 전액 원천 징수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 추가 납부 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세 공제 신고서에 분납을 표시하여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하며 원천징수 의무자는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에 분납 기재란을 작성하여 신고를 이행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납부 사례, 분납 사례 신고서 작성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귀속 연말정산 결과 5명의 근로자에 대한 개인별 납부 금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김某某, 박某某 분납 대상자에 해당이 되어 분납 신청을 하는 경우 김某某는 매월 20만 원씩, 박某某는 매월 10만 원씩 4월과 5월 신고 시 분납을 이행하면 됩니다. 3월 10일 신고분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에는 2월분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분은 A01 항목 60만 원을 기재하고 A04에 근로자 5명에 대한 연말정산 결과 총 합계 환급 마이너스 20만 원을 기재하며 분납금액 A05 항목란에 4월과 5월 분납분 60만 원을 기재하여 A06란에는 분납금액 60만 원을 차감하여 마이너스 80만 원을 A10란에는 A01과 합계하여 마이너스 20만 원을 기재합니다. 분납을 이행하는 4월 10일 신고분은 3월분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분 50만 원과 분납분 30만 원을 지급액 등 기재 없이 A04 연말정산란에 기재하여 A06 납부금액에 기재해야 합니다. A10의 총 합계란은 A01 당월 간이세액표에 대한 따른 원천징수분 50만 원과 A06 분납분 30만 원의 합계 80만 원을 기재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5월 12일 신고분은 4월분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분 40만 원과 분납분 30만 원을 지급액 등 기재 없이 4월 신고서와 마찬가지로 A04 연말정산란에 기재하며 A06 납부금액에 기재합니다. A10 총 합계란에는 A01 간이세액표 40만 원과 A06 분납분 30만 원 합계 70만 원을 기재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조정환급제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천징수 세액 중 다른 세목 간에 납부할 세액과 환급할 세액이 있는 경우 납부할 세액을 환급할 세액과 상계하여 차감 후 세액을 납부하며 20년 연말정산 결과 근로소득세가 환급 100만 원, 납부할 세액이 기타소득세 10만 원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세 환급 100만 원으로 기타소득세 10만 원을 조정 환급하고 남은 근로소득세 90만 원에 대하여 환급 신청하거나 다음 달로 이월하여 조정 환급할 수 있습니다. 조정 환급에 대한 신고서 작성 방법은 환급 100만 원을 하단에 일반 환급과 조정 대상 환급세액에 기재하고 10만 원을 당월 조정 환급세액에 기재하여 10만 원을 납부하지 않고 조정 환급하면 되며 A99 총 합계란에는 납부할 세액만 기재하는 것으로 기타 소득세 10만 원을 기재하여 당월 조정 환급하도록 기재합니다. 다음은 수정신고와 경정청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천징수 이행상 신고서를 제출한 후 원천징수 대상 소득 및 세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이미 제출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수정하여 제출하고 추가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반대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해서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며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이를 정정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의무자뿐만 아니라 근로자는 연말정산에 대한 원천세 신고 기한인 3월 10일에 다음 날인 3월 11일부터
근로자 경정 청구가 가능하며 당해년도 교속부는 근로자가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로 경정 청구를 대신하여 소득세 공제 신고 누락분을 추가하여 환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서 작성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8월분 급여로 근로자 2명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당초 원천징수이행상 신고서에는 1명분 3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제출하여 1명 총 지급액 200만 원의 지급액이 누락된 경우 추가 납부할 세액 5만 원과 원천징수 불성실 가산세 2,260원을 합계 52,260원을 수정신고서와 별도로 2020년 11월 10일 신고하는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A90란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또한 직원 1명의 18년 귀속 연말정산 시 과다공제에 따라 20만 원을 추가 납부하게 되는 경우 수정분에 체크하여 A04 연말정산분란에 20만 원을 추가하여 마이너스 환급 370만 1,030원을 기재하고 가산세 18,600원을 계산하여 21만 8천원을 당월에 제출하는 정기신고서에도 반드시 A90 항목란에 기재하여 2장의 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사업자의 원천징수 신고 편의, 납부 편의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납세조합, 금융보험사를 제외한 상시고용인원 20인 이하인 사업자는 신청 또는 승인에 의해 반기별로 원천세 신고 납부가 가능하며 상반기분은 7월 10일, 하반기분은 1월 10일까지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반기별 신고서 작성 방법은 매월 신고서와 차이점은 인원은 총 인원이 아니고 반기 마지막 인원을 기재하고 지급액과 징수세액은 6개월간의 합계액을 기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반기별 신고서 작성 방법으로 국가기관 등은 반기별 납부 제도에 해당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홈택스 신고 방법으로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 홈택스를 통해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유의할 사항은 동일한 과세년도, 동일 귀속, 지급연월에 원천세 신고서를 여러 번 전송한 경우 정기신고서는 법정 신고기한, 수정신고서 및 기한 후 신고는 신고 당일이 지나기 전 최종 전송한 자료만을 유효한 신고서로 인정됩니다. 다음은 홈택스 접근 방법은 자료 내용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원천세 신고 및 납부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 퇴직, 사업, 종교인, 연금계좌 등은 다음 연도 3월 10일,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는 반기의 다음 달 말일, 일용근로소득은 분기의 다음 달 말일, 그 외 이자, 배당소득 등의 지급명세서는 지급연도에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주로 홈택스를 통하여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미 제출한 지급명세서에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급명세서를 수정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근로소득에 대한 경정청구, 수정신고, 인정상여처분 등에 따라 지급명세서 수정이 발생합니다.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지급금액의 1%를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며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0.5%를 결정세액에 가산합니다. 다음으로 근로소득 원천징수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소득이란 소득세법에서는 근로소득에 대한 구체적으로 정의하지 않고 소득세법 제20조에 근로소득은 근로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매월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수익금액의 3%를 원천징수하고 일시적, 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기타소득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강사료에 대하여 예를 들면 학교에 강사로 고용되어 지급받은 대가는 근로소득,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며 학교와 학원이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학원에 고용된 강사로 하여금 강의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학원이 지급받은 금액은 당해 학원의 사업소득에 해당됩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은 월급여 공제대상 가족 수에 따라 원천징수할 세액을 정해놓은 간이세액표를 이용하여 원천징수를 이행하고 간이세액표상 공제대상 가족의 수는 본인 포함 부양가족이 4명 중 20세 이하 자녀가 2명 포함된 경우 기본공제 인원과 별도로 20세 이하 자녀의 수 2명을 합한 공제대상 가족의 수를 6명으로 비과세 등을 제외한 월급여 250만 원과 공제대상 가족의 수 6명에 해당하는 간이세액표상 6,400원을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원천징수 비율 80% 선택 시 5,630원, 120% 선택 시 8,440원을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간이세액표와 나의 월급에서 한 달에 납부하는 세금을 직접 조회가 가능하도록 홈택스를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간이세액표는 매년 변경되는 것은 아니고 세법 개정에 따라 근로소득세 변동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해당 연도에 시행규칙으로 개정하고 있으며 올해 2020년에는 근로소득금액 계산 시 총 급여액에서 차감하는 근로소득 공제액에 대한 한도가 2천만 원으로 신설되는 세법 개정에 따라 공제한도 2천만 원이 적용되는 월급여 기준 3천만 원, 연봉 기준 약 3억 6천만 원 이상자에 대한 간이세액표 산정 방식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연말정산이란 1년간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로서 원천징수 의무자가 다음 연도 2월분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매월 급여 지급 시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이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한 연간 근로소득세액보다 많은 경우 낸 세금은 돌려주고 적게 낸 경우에는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계속 근로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다음 연도 2월분 급여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근로자가 중도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에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 연말정산을 이행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세액의 계산 과정은 화면 보시는 것과 같이 연간 근로소득세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차감한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등 각종 소득공제를 차감하여 산출된 과세표준에서 6에서 42%의 누진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을 산정한 후 근로소득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등을 차감하여 산출된 결정세액을 기준으로 매월 간이세액표에 의해 징수된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근로자별로 납부 또는 환급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총 급여액은 연간 근로소득에서 소득세법에 열거된 각종 비과세 소득을 차감하여 산정되고 비과세 소득은 일직료, 숙직료와 같이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와
지급명세서상 총 지급액에 기재되지 않는 항목과 비과세 약자금, 연구보조비 등 지급명세서에 포함하여 기재되는 항목으로 나누어집니다. 다음은 공무원이 지급받는 포상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소속 기관으로부터 업무와 관련하여 받는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사회정책상 입장이나 과세기술상의 필요에 의하여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의 비과세 근로소득을 열거하고 있는 경우에만 비과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포상금이란 업무 성과가 우수하거나 특정 업무에 뚜렷한 공로 등이 있어 칭찬 또는 장려할 목적으로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하며 모범 공무원 수당을 제외한 대부분의 포상금은 고용관계가 있고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것으로 대외 입상자 포상금, 업무유공 포상금 등 근로소득의 총 급여액에 포함하여 원천징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여비란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교통수단을 이용해 장소를 이동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도록 지급하는 운임 등을 의미하며 통상적으로 소득세법에서는 실비변상 정도의 여비는 비과세에 해당하고 실비변상 정도 금액인지 여부는 지급금액이 있는지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인지에 따라 사실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무원이 지급받는 수당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법령에 비과세 수당으로 열거된 수당을 제외하고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여 과세소득 근로소득에 해당이 되나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수당과 출산 경력금과 관련한 월 10만 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로 열거되어 있는 항목이며 소득세법상 비과세에 열거되지 않은 기타 산불 진화수당, 파견자 인사교류수당 및 발표심사수당 등은 과세 대상 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식사대의 경우 현물 식사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월 10만 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며 휴일근무수당, 추가근무 시 지급받는 식사대로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식사대는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비과세란 소득세법 제12조에 열거된 비과세 항목을 의미하는 것이고 과세 대상이 아닌 것은 정책, 입법적 목적 등으로 기관 운영 경비 성격의 실비변상적 정도로 지급되어 개인의 소득을 구성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활동지원금 성격으로 지급되는 각종 지원금 중 동아리 행사 지원 비용은 실비변상적이고 물권비적 성격이 있다면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휴양시설 이용료, 항공료, 연수비는 업무 관련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연수비, 항공료는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휴양시설 이용료는 과세 대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제처에서 2010년도와 2017년도에 월정 직책급, 특정 업무 경비, 맞춤형 복지비는 공무원 보수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예산 및 기금 운용 계획 집행 지침과 공무원 후생복지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항목의 물권비 성격으로 보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주택 임차료 지원의 경우 사용자가 직접 주택을 임차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과세 제외하며 기타 경력금 지원금은 과세 대상에 해당됩니다. 공무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포상금 등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대부분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이 되며 법제처 해석에 따라 복리후생비 및 실비변상적인 물권비 성격에 해당되어 개인의 소득이 아닌 기관운영 경비에 해당하는 것은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급여를 포상금 명목으로 팀, 단체로 지급 시 근로자 개개인에게 구체적으로 귀속하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 원천징수 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야 하는데 해석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근로소득 금액은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며 근로소득 공제금액은 총 급여액 구간에 따라 공제 비율이 차등 적용되며 20년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공제한도 2천만 원이 적용됩니다. 근로자는 사업자와 달리 근로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필요경비에 대한 개별적인 증빙서류를 갖추기가 곤란하고 개별적인 증빙서류를 갖추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원천징수 의무자가 이 모든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납세 협력이 소요되어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실질 비용을 공제하지 않고 당해 근로소득을 얻기 위해서는 통상 소요되리라는 예상되는 금액에 해당하는 근로소득 공제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및 기타 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며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누어집니다. 근로자의 부양가족 상황에 따라 공제하는 인적공제는 납세자의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기본공제 1인당 연간 150만 원을 공제합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배우자 공제에 해당하지 않고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이 해당되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 그 외 소득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자가 기본 공제에 해당됩니다. 인적공제 판단 시 소득금액 100만 원 판단 시 아르바이트 등 일용직 소득과 같은 분리과세 항목은 포함하지 않으며 양도소득과 퇴직소득과 같이 분류과세 소득은 포함하여 판단합니다. 인적공제 판단 시 본인과 배우자를 기준으로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는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 포함될 수 있으나 형제자매의 배우자인 즉 제수, 형수 등은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 경로 우대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 거주자인 근로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추가공제를 적용하여 인적공제를 합니다. 장애인의 경우 연 200만 원, 경로 우대자 연 100만 원, 부녀자 공제 연 50만 원, 한부모 공제 연 100만 원을 공제하고 한부모 공제와 부녀자 공제가 중복되는 경우 한부모 공제를 우선 공제합니다.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 또는 개인 부담금은 연금보험료로 전액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거주자 본인 부담분과 거주자 본인 부담분만 공제 가능하면 원천징수 의무자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차감하여 납부하므로 근로자의 소득공제 증명서류 제출 없이도 원천징수 의무자 보관증빙서류에 따라 공제가 가능합니다. 특별소득공제, 보험료 공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특별소득공제 중 보험료 공제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로 보수월액의 약 3.3%를 근로자가 부담하여 보험료 공제 항목에 포함되며 건강보험료의 10.25%에 해당하는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따른 보험료와 고용보험료가 이에 해당됩니다. 특별소득공제 중 주택자금공제에는 무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의 공제와 청약저축 등 주택 마련저축 공제와 1주택자가 적용받을 수 있는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의 공제가 있습니다. 주택자금 공제 한도는 주택 마련저축과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의 공제를 합하여 연 300만 원,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의 공제에 합하여 최대 1,8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신용카드 공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법인 또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등으로 지불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 중 일정 비율을 공제합니다. 신용카드에 대한 소득공제는 결제수단 종류별,
여신 전문 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김형식 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김형식 선불전자지급수단, 김형식 전자화폐가 있습니다. 올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대하여 두 번의 세법 개정 작업이 있었는데 당초 15%, 30%, 40%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이 2배로 확대되었다가 4월부터 7월분 사용분에 대하여 모두 일률적으로 8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재개정되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계산은 상당히 복잡해 보이지만 그 원리는 단순하며 최저 사용금액, 즉 총 급여액의 25%의 추가 금액이 소득공제 적용이 되는 것으로 소득공제율이 낮은 금액을 먼저 최저 사용금액에 채우고 공제율이 높고 추가 한도가 적용되는 항목을 맨 나중에 채워 최대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끔 공제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자의 경우 기본공제 300만 원에 추가 한도 300만 원을 적용하여 최대 600만 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총 급여액이 4천만 원이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2,400만 원인 경우 4천만 원의 25%인 즉 1,000만 원에 대하여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분으로 채우면 500만 원이 남고 최저 사용금액을 초과하는 사용금액에 대하여 각각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면 75만 원, 120만 원, 30만 원, 80만 원, 80만 원, 총 385만 원이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한도액 300만 원을 초과하는 85만 원과 추가 한도가 적용되는 190만 원 중 적은 금액인 85만 원을 추가적으로 공제하여 총 385만 원의 소득공제가 계산됩니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인하여 최저 사용금액까지는 총 급여액의 25%에 해당되는 부분까지는 각종 포인트 및 제휴 할인이 많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25%가 초과되는 금액부터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또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많은데 300만 원 한도가 적용되는 근로자의 경우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등 도서공연비 등에 해당하는 항목을 사용하여 추가 공제를 적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올해 개정된 내용을 보시면 현재 1, 2월 및 8월에서 12월분은 15%에서 4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고 3월분에 대하여는 기존의 2배, 4월에서 7월분 사용분은 모든 사용금액에 대해 일괄적으로 8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이 가능하며 추가 한도는 19년도와 현재는 변동이 없습니다. 개정된 세법을 적용하면 신용카드 사용분도 80%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면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사용 없이 그 기간 중에 신용카드를 사용하여도 기본공제 300만 원까지는 변동이 없으나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등에 사용을 하여 추가 한도 혜택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소득공제 설명을 마치고 과세표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출세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세표준에 6에서 42%의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게 되며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2천만 원인 경우 누진세율표에 따라 1,2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 800만 원의 15%인 120만 원과 72만 원을 더한 192만 원이 산출세액으로 산정이 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4년 귀속부터 소득공제 항목이 세액공제 항목으로 전환됨에 따라 초과 누진세율 구조상 소득공제는 고소득자에게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반면 세액공제 방식은 지출액의 일정한 비율 약 12%에서 15%의 수준의 공제가 가능하여 저소득자에게 유리한 공제 방식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당해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소정의 금액을 공제하며 중도퇴직 여부와 관계없이 월할 계산하지 않고 산출세액에 비례하여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으로 130만 원 이하의 경우 55%, 130만 원 초과 금액의 경우 30%를 적용하여 총 급여액 공제 한도는 50만 원에서 최대 74만 원의 근로소득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자녀세액 공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녀세액 공제는 18년까지 기본공제 대상자 자녀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였으나 보편적 아동수당 수급자에 대하여 19년 귀속 연말정산 시에는 7세 이상인 자녀와 7세 미만의 취약아동에 대하여 공제가 가능하였으나 올해 세법 개정으로 취약 여부와 관계없이 7세 이상의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자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 자녀 1명당 15만 원, 2명 30만 원, 3명 이상인 경우 1인당 30만 원의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기본공제와 출산, 입양, 공제 대상 자녀에 대하여 적용되는 출산, 입양 공제가 있으며 손자, 손녀는 자녀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자는 15%, 초과자는 12%의 세액공제를 적용하며 퇴직연금 납입액과 연금저축 납입액 통합한도 연간 700만 원을 적용받습니다. 올해 연금계좌 총 납입 한도액 연 1,800만 원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즉 IS 계좌 만기 시 개인 퇴직연금 계좌에 추가 납입을 허용하고 추가 납입액의 10% 최대 30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세법이 개정되었으나 IS 계좌가 16년도에 신설된 계좌로 만기 5년을 적용하게 되면 만기가 2021년도에 해당이 되어 올해 20년 귀속 연말정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총급여 1억 2천만 원 이하이고 50세 이상자에 대하여는 조특법이 개정되어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공제한도가 200만 원 상향되어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적연금인 개인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에 대한 과세체계는 불입 시 세액공제 혜택을 주어 연금으로 수령 시 3에서 5%의 연금소득으로 과세하며 연금 외로 일시불로 수령 시에는 15%의 무조건 분리과세를 적용하여 기타 소득으로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별세액공제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세액공제가 있으며 기부금을 제외한 특별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과세 기간 중 중도 퇴사한 경우 근로제공 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에 한하여 공제가 가능하며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혼인, 취업 등의 사유로 인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종전의 배우자, 부양가족 등을 위하여 이미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연도의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보험료 세액공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해당 과세기간에 보험료를 지급하는 경우 일반 보장성 보험은 12%,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은 15%로 각각 연 100만 원, 최대 2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라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 공제계약, 보험료 납입 영수증에 장애인 전용 보험으로 표시된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의료비를 지급하는 경우 일반 의료비와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을 위하여 지급한 특정 의료비에 대하여는 15%, 난임시술비 의료비에 대하여는 2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의료비 공제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의료비만 공제 대상에 해당하며 기본공제 대상자의 나이, 소득 제한을 받지 않으며 일반 의료비를 제외한 특정 의료비와 난임시술비는 공제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에 대한 유의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비로 지출하였으나 공제되지 않는 경우 의료비 지출액 중 실비보험 등으로 보전받은 금액, 외국 소재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 간병인 지급비용 의료비는 공제 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교육비 세액 공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소득자가 근로자 본인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족 1명당 취약전 아동 초, 중, 고등학생의 경우 300만원, 대학생의 경우 9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다음은 기부금 세액 공제입니다. 거주자 및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이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공제 한도 내의 기부금에 대하여 기부금액이 15%, 1천만원 초과분의 경우 30%를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며 소득금액 기준에 따른 대상금액 한도 초과분에 대하여는 10년간 2월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월세액 세액 공제입니다.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 규모 주택 또는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에 대하여 연 750만 원 한도로 10%에서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근로자 본인의 주민등록 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계좌 이체 등 지급 증빙을 첨부하여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기타 소득 원천징수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기타 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 중 과세 대상으로 열거된 소득을 말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은 계속적, 우발적인 소득임에 비해 기타 소득은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입니다. 기타 소득을 제외한 타 소득이 발생 원천이 대체적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임에 비해 기타 소득의 경우 그 원천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아 불규칙적이고 우발적인 소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의료의 경우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경우 근로소득, 고용관계 없이 프리랜서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받는 경우 사업소득, 일시 우발적인 경우 기타 소득으로 구분되고 원고료의 경우에도 고용관계에 따라 근무하는 회사 사부에 게재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소득, 일시 우발적인 경우 기타 소득으로 구분됩니다. 기타 소득 중 소득세법 제12조 5호에 비과세 소득으로 열거된 소득만 과세 대상이 아니며 비과세 소득은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 선발된 사람이 받는 모범공무원 수당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존 법령 해석 사례에 따르면 소속 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포상금 명목의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되고 타 기관의 공무원이 소속 기관에서 수행하는 본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업무 실적의 유공으로 타 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포상금 명목의 금액도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불법 입찰, 신고 포상금 등은 비과세 기타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19년도 세법 개정으로 직무발명 보상금 비과세가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직무발명 보상금을 연간 총 900만 원을 수령한 경우 6월 30일 퇴직 전 300만 원을 수령하고 그 이후 600만 원을 수령한 경우 퇴직 전 지급받은 300만 원은 근로소득으로 비과세, 퇴직 후에 지급받은 200만 원은 기타 소득으로 비과세하고
나머지 400만 원은 과세 대상 기타 소득에 해당합니다. 18년 4월부터 기타 소득 중 무채재산권의 양도 대여 소득, 인적 용역의 대가에 대한 필요경 비율이 기존 80%에서 70%로 축소되었으며 19년 이후부터는 60%의 필요경 비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보상의 경우 필요경비 80%가 적용되는데, 이 경우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란 불특정 다수가 경쟁하는 대회일 경우만 해당되며 참가 대상이 제한되는 경우는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원천징수가 불가능한 뇌물, 알선 수재 및 배임 수재에 의해 받는 금품 등은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 외 기타 소득은 소득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하고, 종교인 소득에 대하여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징수하고, 기타 소득금액이 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 최저한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기타 소득의 과세 최저한이란 기타 소득금액이 건마다 5만 원 이하인 경우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예를 들어 2020년 4월 강의료 등 일시적 용역 제공의 대가로 12만 5천 원을 지급한 경우 의제 필요경비율 60%를 적용하여 필요경비 7만 5천 원을 차감하면 기타 소득금액이 5만 원으로 과세 최저한이 적용되어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소득 원천징수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소득이란 일반적으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통용되고 있으나 소득세법에서는 사업소득의 본질적 속성인 사업에 대한 정의 대신 사업소득의 유형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은 의료보건 용역 및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에 대한 대가 두 가지가 해당이 됩니다.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자는 사업자와 법인세의 납세 의무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도합,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해당이 됩니다. 원천징수 의무자가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지급금액의 3%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를 이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 보험 모집인에게 2020년 5월 사업소득 500만 원을 지급한 경우 동 사업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해야 할 금액은 지급액 500만 원의 3%인 15만 원이 해당이 됩니다. 또한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원칙으로 하지만 일정 요건을 갖춘 보험 모집인, 방문 판매원, 음료 배달원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는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계산 사례를 보시면 연간 수익금액이 4,500만 원인 보험 모집인의 연말정산 사업소득 금액은 19년 단순경비율 기본율 77.6%, 초과율 68.6%를 적용하는데, 초과율이란 4천만 원 이상 부분에 대하여 적용되는 부분으로 4천만 원 초과 부분에 대해 4천만 원까지는 77.6%, 4천만 원 초과분인 500만 원에 대해서는 68.6%를 적용하여 연간 소득금액 1,053만 원이 산정이 됩니다. 연말정산 시기는 해당 과세기간에 다음 연도 2월분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연도 2월분 사업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에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원천징수 실무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교육 시 활용한 PPT 자료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니 원천징수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라며, 국세청에서는 보다 편리하게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긴 시간 강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원천징수 실무교육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